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궁예. 이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그는 늘 미치광이 왕입니다. 자신을 미륵이라 칭하고 의심 많은 폭군으로 묘사되며 결국 왕건에게 쫓겨난 비극의 인물. 사극에서는 항상 눈을 부릅뜨고 광기 어린 모습으로 나오죠. 내가 미륵이다 하며 허공을 응시하는 모습, 부하들을 의심하며 잔혹하게 처벌하는 장면들. 이런 이미지가 너무나 강렬해서 우리는 궁예하면 자동으로 미치광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궁예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나중에 미쳐서 망했다는 식으로 배웠죠. 후삼국 시대를 설명할 때도 견훤은 야심가, 왕건은 통합자, 궁예는 광인이라는 공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궁예의 모습이 혹시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궁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최근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들과 새롭게 해석된 사료들이 보여주는 궁예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2장. 고대 비석의 발견. 이야기는 2019년 강원도 철원에서 시작됩니다. 최근 학계는 고려 태봉 시기의 비석과 문헌 기록에서 궁예에 대한 놀라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철원 지역에서 발굴된 석비 조각들을 복원해보니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궁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기록들이 나타났어요. 비석에는 궁예를 단순한 폭군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꿈꾼 지도자로 기록한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민한왕이라는 칭호였어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왕이라는 뜻이죠. 이게 정말 미치광이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김현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존 사료들을 다시 살펴보니 궁예에 대한 부정적 기록들 대부분이 고려 건국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반면 동시대 기록들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의 궁예를 볼 수 있어요. 또한 중국 측 사료인 구당서와 신당서에서도 흥미로운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중국에서는 궁예를 백성들이 따르는 지도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 정말 미치광이었다면 중국에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일본의 3대 실록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동아시아 각국이 모두 궁예를 세력 있는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기록들이 일치하는 건 뭘까요? 궁예가 단순한 미치광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장. 왕족에서 승려로. 궁예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됩니다. 궁예는 신라 왕족의 핏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신라 헌안왕이었죠. 왕족으로 태어났으니 평생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운명은 그를 전혀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어린 궁예는 왕실의 권력 다툼 속에서 버려져야 했어요. 당시 신라 왕실은 극심한 내분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각 세력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제거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어린 왕족들이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궁예도 그런 희생양 중 하나였어요. 태어나자마자 궁궐에서 쫓겨나 죽을 위기에 처했죠. 다행히 한 승려가 그를 구해서 절에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궁예는 어린 시절부터 승려로 살아야 했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절에서 자란 특이한 배경을 갖게 된 거죠. 이 경험이 궁예에게 미친 영향은 엄청났어요. 첫째, 그는 불교를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둘째, 그는 사회 밑바닥 사람들의 삶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셋째, 그는 기존 질서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가 훗날 미륵 세상을 이야기한 것도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불평등한 세상을 고치려는 종교적 이상이었습니다. 미륵불은 불교에서 미래에 나타나 모든 중생을 구원할 부처님을 말해요. 궁예가 자신을 미륵이라 칭한 것은 내가 이 불평등한 세상을 바꿔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죠. 4장. 백성의 지지를 얻다.
성인이 된 궁예는 절을 떠나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신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약해졌고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할거하며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농민들은 과중한 세금에 시달렸고 흉년이 들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궁예는 불만이 쌓인 농민과 서민들을 모아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당시 다른 군벌들은 대부분 약탈과 정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력을 키우기 위해 마을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궁예는 달랐어요. 그는 약탈보다 민생 안정과 세금 개혁을 내세우며 백성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궁예가 어떤 지역을 점령하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세금을 줄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눠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부패한 관리들을 엄격히 처벌했어요. 백성들을 괴롭히는 토호들을 제거하고 대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등용했습니다. 이런 정책들 때문에 궁예의 세력권에서는 궁예가 오면 세금이 줄어든다. 궁예가 오면 굶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실제로 고려사 기록을 자세히 보면 궁예가 점령한 지역에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를 지지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지지였던 거죠. 이게 정말 미치광이의 통치였을까요? 역사책 속 미치광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5장. 태봉 건국. 마침내 901년 궁예는 자신만의 나라를 세웁니다. 처음에는 후고 구려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마진, 최종적으로는 태봉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의 나라는 단순한 반란 정권이 아니었습니다. 불교를 국교로 삼고 새로운 제도와 법을 정비하며 이상적인 불국토를 건설하려 한 나라였습니다. 태봉의 수도는 철원이었어요. 지금은 분단의 상징이 된 곳이지만 당시에는 한반도의 중심지였죠. 더 중요한 건 궁예가 만든 제도들이에요. 첫째, 관등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존 신라의 골품제와는 완전히 다른 능력 중심의 관료제였어요. 출신보다는 실력을 중시했죠. 둘째, 불교 중심의 교육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절을 세우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했어요. 셋째, 공정한 세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귀족들도 예외 없이 세금을 내야 했고 백성들의 부담은 줄였어요. 넷째, 법 앞의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귀족이든 평민이든 똑같이 법을 적용받았어요. 이런 제도들을 보면 궁예가 정말 미륵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태봉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신라에서는 골품제 때문에 평민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없었어요. 하지만 태봉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라의 지식인들과 능력자들이 태봉으로 망명했어요. 최승로, 박수리 같은 유명한 학자들도 모두 태봉에서 활동했습니다. 6장. 왜곡된 기록. 그런데 왜 우리는 궁예를 미치광이로만 기억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궁예가 쫓겨난 뒤 권력을 잡은 왕건과 고려 왕조가 궁예의 명성을 철저히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승자의 역사 속에서 그는 광인으로만 남게 된 것이지요. 고려 왕조 입장에서는 궁예를 어떻게 기록해야 했을까요? 만약 궁예를 훌륭한 왕으로 기록한다면 그런 왕을 쫓아낸 왕건은 반역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고려 왕조의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고려 왕조는 의도적으로 궁예를 나쁘게 묘사했어요. 고려사나 삼국사기 같은 역사서에서 궁예는 항상 폭군이고 광인으로 그려집니다. 예를 들어 궁예가 아들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걸 근거로 궁예는 잔혹한 폭군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 기록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문제가 많아요. 첫째, 이 기록이 나오는 사료는 모두 고려 건국 이후에 쓰여진 것들이에요. 동시대 기록은 없습니다. 둘째, 중국이나 일본의 사료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만약 정말 일어난 일이라면 외국 기록에도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기록들이 왜곡됐습니다. 궁예의 정책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는 백성을 위한 좋은 정책이었는데 역사서에는 미치광이의 헛된 꿈으로 기록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00년 동안 궁예를 미치광이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7장. 비운의 최후. 물론 궁예의 통치에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권력이 집중되면서 점점 독재적으로 변해갔고 의심이 많아져서 충신들을 멀리하기도 했어요. 또한 이상주의적 성격이 강해서 현실 정치에서는 한계를 보였죠. 918년 궁예는 부하들의 반란으로 왕위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얼마 후 비참하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몰락이 곧 미치광이의 증거는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훌륭한 지도자들도 말년에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궁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시대를 앞서간 개혁가였지만 시대가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시는 아직 궁예가 꿈꾼 평등 사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또한 궁예의 성격적 한계도 있었어요. 너무 이상주의적이어서 현실적 타협을 잘하지 못했거든요. 왕건은 이런 점에서 궁예보다 뛰어났어요. 현실적이었고 타협을 잘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궁예가 미치광이였다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의 이상이 시대보다 너무 앞서 있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궁예가 추진했던 많은 정책들은 나중에 고려에서도 시행됐어요. 능력 중심의 관료제, 불교 중심의 교육, 공정한 세금 제도. 이런 것들은 모두 궁예가 먼저 시작한 것들이었죠. 8장. 다시 보는 궁예. 이제 우리는 궁예에 대해 새로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궁예는 단순한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한 개혁을 꿈꾸었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미르광 선언은 미친 짓이 아니라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자신을 부처에 비유한 것은 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사명감의 표현이었죠. 그가 추진한 정책들 마이너스 세금 경감, 신분제 완화, 교육기회 확대, 불교 문화 진흥 마이너스 이 모든 것들이 백성을 위한 것들이었어요. 물론 그에게도 한계는 있었어요. 너무 이상주의적이어서 현실 정치에 서툴렀고 성격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 실패했고요. 하지만 실패했다고 해서 그의 꿈까지 폄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1000년 전 비석과 기록 속에서 드러난 궁예의 진짜 모습은 비운의 미치광이가 아니라 시대를 앞선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시대보다 훨씬 앞선 가치들을 추구했어요. 평등, 정의, 자비, 교육.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과 똑같아요. 만약 궁예가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마 훌륭한 개혁 정치가가 됐을 거예요.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운동가가 됐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는 1000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아직 그의 이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죠. 그래서 그는 미치광이로 오해받았고 결국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어요. 역사에는 이런 인물들이 종종 등장해요. 시대를 너무 앞서간 사람들, 동시대인들에게는 이해받지 못했지만 후대에 가서야 재평가받는 사람들. 궁예도 그런 인물 중 하나가 아닐까요? 마무리. 자, 이제 묻겠습니다. 궁예는 정말 미치광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가 숨겨버린 비운의 영웅이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보세요. 분명한 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궁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1000년 전 철원 땅에서 이상 사회를 꿈꾸었던 한 남자.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버려져서 승려가 되었다가 다시 왕이 된 파란만장한 인생. 백성을 사랑했지만 시대의 한계로 실패한 비극적 운명. 궁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것, 그리고 실패한 이상주의자들도 역사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요. 궁예가 꿈꾸었던 미륵세상.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은 아직도 우리의 이상으로 남아 있어요. 그가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천년 전 비석과 기록 속에서 드러난 궁예의 진짜 모습은 비운의 미치광이가 아니라 시대를 앞선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궁예,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는 살아있고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는 진실들로 계속 다시 쓰여지고 있어요. 궁예의 이야기도 그중 하나입니다.